의뢰 꿈이 그렇듯 깨어나고 난 뒤에는 대부분 휘발됐지만 딱 하나 각인이라도 된 듯 기억에 남는 건 있었다. 일어나시면 복권을 사세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바로 복권을 사라는 말이었다. 복권을 사라고? 이게 무슨? 삼아, 복권에 당첨되다? 삼아, 살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다. 분명 꿈속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일어나면 초가을 안개처럼 모두 흩어진 채 편림만 남는 그럴 때. 지금 준영이 딱 그랬다. 뚜뚜뚜뚜뚜뚜. 알람 시계가 숙취에 저런 뇌를 뒤흔든다. 농담 안 하고 누가 두개골에 망치질을 하는 것만 같다. 어우, 꾹! 주변을 더듬던 손이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알람 시계 버튼을 누르는데 성공도 또 눈을 개슴츠레 뜨고 시계를 쳐다봤다. 오전 6시 53분. 꼴을 보아하니 어제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온 탓에 알람 끄는 걸 깜빡한 모양이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듯 이러다 죽겠네 진짜. 곡소리가 절로 나는 목소리 사이로 소주를 잔뜩 마신 다음 날 특유의 기묘한 단내가 올라왔다. 속도 뒤집히기라도 한 듯 쓰리다. 어느 유명한 도깨비가 말하길 술은 차가운 불이라 하였던가. 근데 그걸 잔뜩 때려박았으니 속에 불이 나는 것도 당연하다. 내가 어제 몇 병이나 마셨더라? 모르겠다. 일단 소주 2병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 사장이 아끼는 술이라며 웬 양주를 내왔고 다음부터는 딱히 세지 않았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꿀떡꿀떡 마신 것 같다. 젠장, 술 좀 줄여야겠어. 딱 거기까지 생각했을 무렵 준영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어제 마신 술의 양 말고도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잠깐, 이상한 꿈 같은 걸 꿨었는데? 그랬다? 그러고 보면 참 묘한 꿈을 꿨다. 이상한 빗덩어리와 만났는데 그 녀석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딱 하나 머리에 밝히듯 기억이 나는 건 있었다. 일어나시면 복권을 사세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바로 복권을 사라는 얘기다. 준영이 눈을 끔뻑거렸다. 복권을 사라고? 분명 그랬다. 다시금 기억을 뒤져봐도 똑같다. 아니, 근데 뭔 꿈이 이래? 보통 복권 사라고 하면 번호 같은 걸 불러주지 않나? 술자리 안주 단골 소재인 누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다더라. 같은 얘기만 봐도 그렇다. 숫자를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게 돼지 3마리, 구름이 9개, 밤이 10톨 뭐 이런 식이다. 근데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꿈을 꾼 건 기억이 나는데 번호도 불러주지 않고 대뜸 복권이나 사랜다. 심지어 무슨 복권인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개꿈도 이런 개꿈이 따로 없다. 어제 본 뉴스 때문인가? 그러고 보면 238억이 넘는 돈이 낙첨됐었지? 이번 로또는 사는 사람이 많겠어. 뭐 그래봐야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복권 생각을 치워버렸다. 복권 돈 참으로 좋다마는 당첨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당장 우스갯소리로 로또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에게서 걷는 세금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그나저나 이제 뭐하지? 오전 7시 매일 출근하던 시간에 깨버려. 게다가 머리로는 오늘이 쉬는 날이라는 걸 알지만 몸은 주말도 없이 일하던 정신나간 스케줄에 적응해버렸는지 더는 잠도 오지 않는다. 보나마나 침대에 누워서 문구적 거려봐야 시간만 낭비하게 될 터. 컨설팅을 끝내고 받은 7일간의 휴가. 그 시작을 이렇게 낭비하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간만에 어머니 얼굴 좀 보러 갈까? 5호선 서대문역 인근 강북 대성병원의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6인 병동 가장 깊은 곳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바로 어머니의 등이었다. 분명 어렸을 땐 그 무엇보다도 커다래 보였던 등 지금은 왜소해 보인다 많이 굽기도 했고 특히 준호가 저렇게 식물인간이 되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며 확 늙으신 것만 같아 보여 입 안이 쓰리다. 10초 정도 보고 있었을까?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께서 반겨주셨다. 어머, 준영이 왔니? 얘기라도 하고 오지. 오늘도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나 없으면 준호가 외롭잖아. 가끔은 간병인 아주머니께 부탁하고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여기 불편하잖아요. 침대도 딱딱하고. 괜찮아. 하나도 안 불편해. 뻔한 거짓말. 세상에 병원 생활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장 안 아픈 사람도 병간호 일주일만 시키면 환자가 될 정도다. 식사는요? 이제 먹어야지. 같이 먹자. 여기 병원밥 괜찮아. 그나저나 잠깐 준호 좀 봐줄래? 화장실 다녀오고 싶네. 오랜만이니까 너도 준호랑 인사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 네, 그러세요.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벌써 4년째 잠들어 있는 동생을 쳐다봤다. 바싹 말랐다.
움직이지 못해 이제는 남은 근육도 없다. 안쓰러운 모습. 이젠 익숙한 광경이지만 입안을 덮는 씁쓸함은 어째 4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질 않는다. 오랜만이네. 준호야, 잘 지냈어? 돌아오는 대답 따윈 없다. 대신 등 뒤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준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혹 준호가 들을 수도 있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잘 지내. 열심히 살고 있어. 이번에는 CK 미래재당에 갔어. 많은 일을 있었지만 이번에도 잘 끝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도 걱정 안 하시게 내가 잘 챙길게. 그러니까 혹시 듣고 있으면 죄책감 같은 건 가지지 마라. 그리고 기억나냐? 나 대학생 때 크게 다쳐서 걷지도 못할 때 너랑 엄마가 내 병수발 들었잖아. 그때 누워서 느꼈어. 가족이 전부구나. 이제 내 차례니까 미안하다고 느끼지 말고 너는 몸 낫는 것에만 집중해. 형 돈 잘 벌어. 너랑 엄마 평생 챙겨줄 수 있을 정도로. 아, 이제 엄마 나온다 너랑 했던 얘기는 비밀이다. 딱 거기까지 얘기하자. 어머니가 다가왔고 준영이 입에 슬픈 미소를 머금었다. 준호랑 얘기 좀 했니? 네, 씩씩하게 잘 버틴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버텨야죠. 밥 굶지 말고 이제 아침 먹으러 가죠. 그래, 그러자. 식사는 고요했다. 병원 구내식당 특유의 간이 밍밍한 음식을 먹었고 아들과 어머니가 만날 때늘에 그렇듯 안부를 주고받은 뒤 혹시 나랑 준호 때문에 일 계속하는 거면 그만둬도 돼. 일을 왜 그만둬요? 재밌는데. 나랑 준호는 진짜 괜찮아. 다행이네요. 저도 괜찮거든요. 괜찮다는 사람은 괜찮지 않고 일이 재밌다는 사람은 일이 재미가 없다.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항상 저런 얘기를 반복한다. 이제는 저런 거짓말도 일상이 됐다. 원래 어른은 힘들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후 준영은 동생의 병간호를 도왔고 늦은 오후쯤에야 밖으로 나왔다. 뚜벅 늦가을 특유의 쌀쌀한 날씨 사이로 길가의 가니매점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게 보였다. 정확하게는 신문이나 과자 혹은 물 같은 걸 파는 매점이었다마는 요즘엔 사실상 거의 복권 가게가 된 곳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 꿈을 꿨던가. 복권을 사라는 황당무계한 꿈. 심지어 번호는 개뿔 무슨 복권인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는 얘기. 준영은 허탈한 미소를 머금은 채 슬쩍 스마트폰을 켜봤다. 토요일 오후 4시. 지금 사면 곧 추첨하겠네. 게다가 저번 주 로또가 낙첨됐으니 이번 로또는 당첨금이 워낙 클 예정이다. 1. 영혼의 사보는 희망단 나쁘지 않을지도. 별다른 생각 없이 매점으로 향했고 수동으로 대충 아무 번호나 찍어서 구입했다. 그렇게 딱 한 장 로또를 사서 지갑에 쑤셔 넣었다. 서울시 연신내. 귀가 후 샤워를 하고 경제 뉴스를 봤다. 원래라면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어야 하는데 일하는 게 몸에 달라붙어 습관이 된 것이다. 그리고는 배달 음식을 받아서 TV를 켜고 뉴스를 보기도 잠시. 우적우적 맞다. 곧 로또 추첨 시작하겠네. 샌드위치를 오물거리며 채널을 돌렸다. 추첨이 시작되기 전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기도 잠시. 머지않아 추첨이니 나와 공을 뽑기 시작한다. 자, 지금부터 로또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 11번. 11번입니다. 첫 번호는 11이다. 로또를 내려다봤다. 숫자 중 당당히 11이 찍혀있다. 첫 출발이 좋네. 하지만 준영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원래 숫자 하나 정도야 쉽게 맞는 편이니까 오히려 하나도 안 맞는 게 어렵다. 두 번째 번호 예쁜 노란색 2번 공입니다. 다음은 2번 돈 로또 용지에도 2가 적혀있다. 준영은 검지를 그쪽에 가져다 댔다. 연속으로 2번? 흥미롭네. 세 번째 번호 33번. 33번입니다. 세 번째는 33번. 로또 용지에는 역시 33 또한 있다. 우연히 3번이나 겹쳤다. 이쯤 되자 준영의 동공 역시 부풀었다. 뭐야 이거? 네 번째 번호 25번. 준영의 눈이 로또에 고정됐다. 역시나 숫자 중 25가 적혀있다. 벌써 숫자가 4개나 맞았다. 심장이 쿵쾅대며 피를 뿜어낸다. 다섯 번째 행운의 번호 41번. 미칠 것만 같다 하지만 이변 따윈 없다. 떨리는 눈동자를 붙잡아 옮긴다. 손에 들린 용지에는 41 또한 적혀있다. 혈관 아래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흥분 속의 순간이 영혼을 향해 달린다. 그 와중에도 로또 추첨은 계속 이어진다.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가운데 추첨인의 손이 공을 짚는다.
이제 저 숫자에 모든 게 달렸다. 히, 비, 아직은 알 수 없다. 여섯 번째 숫자 42번입니다. 준영은 눈을 꽉 감았다. 무섭다. 확인하기가 두렵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 눈을 떠로 또 용지를 내려다봤고 거기엔 선명하게 42가 적혀 있었다. 보너스 숫자 따윈 필요도 없다. 6개가 모두 맞았다. 1등 당첨이다. 하하하하하. 그렇게 돈에 쫓기던 준영은 한순간에 부자가 됐다. 사와.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돈 400억. 사와. 월요일 오전 서대문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 농협은행 본점 영업부 건물 앞에는 기자와 유튜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었다. 아마 운 좋게 로또 당첨자와의 인터뷰를 딸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나온 것이리라. 그럴 법도 하지. 나도 엄청 놀랐으니까. 로또는 특정 회차가 낙첨되면 그 당첨금이 다음 회차로 이월된다. 그러므로 더 큰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복권을 더 많이 사기 마련이고 1등 또한 무더기로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번 로또 당첨자단 일명 600여억 원 당첨자의 정체는 그랬다. 당첨자는 겨우 한 명. 그게 바로 준영이었다. 일요일에 저 뉴스를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건가 싶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허수습만 지은 채 꿈인가 싶어 실없이 뺨도 때려봤으나 돌아오는 것은 따끔한 충격과 함께 몰려오는 지독한 현실감뿐이었다. 지난 얘기는 이쯤하고 준영은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쳐다봤다. 길 건너편에 있는 강국 대성병원이 보인다. 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채 누워있고 어머니께서 한 달에 25일 이상을 병간호하며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계신 그 병원이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준영 역시 저 병원에 가서 인생의 씁쓸함을 느껴야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당첨금 600여억 원 덧셈 가기 저기까지 다차 기분이 참 묘해졌다. 유명한 차도둑 게임에 이런 말이 나온다. 봐봐. 저쪽에는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사는데 여기는 똥통 그 자체야. 한 블록 차이로 인생이 바뀐다고.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당시 저걸 봤을 때만 하더라도 쟤는 저런 기분인가 하고 넘어갔다만 그게 본인 얘기가 되자 기분이 이상하다. 길 건너에는 준호와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매주 월요일마다는 누군가가 여기서 로또에 당첨된 돈을 받아갔을 테니까. 인생 참 아이러니하네. 하지만 그 감상을 길게 이어가진 않았다. 이제 곧 엄청난 돈이 손으로 들어오게 될 테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느라 바쁠 테니까. 당첨금 수령은 예상과 달리 건조했다. 워낙 큰 돈이라 조금은 기대를 했었다. 왜 그런 것 있지 않은가? 드라마처럼 들어오자마자 폭죽이 펑 터지고 환한 웃음 속에서 축하합니다. 이제 인생이 바뀌셨네요. 같은 환대 같은 것들. 물론 아예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매뉴얼티가 풀풀 담긴 사무적인 축하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농협 측의 상품들을 안내받기도 했다. 그게 딱히 싫지는 않았다. VIP라는 뜻이었으니까. 그것도 시답잖은 방법으로 시간을 끌어서까지 상품을 홍보하고 싶을 정도의 VIP. 이런저런 절차를 지나받은 돈 무려 세금 떼고 403억 원이었다. 정말로 현실감 없는 액수네. 연봉 5, 영인 사람이 세금 안 뗀다는 가정하에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도 고려시대부터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다. 그 정도로 큰 돈이 들어왔다. 더불어 이걸로 뭘 할지 당첨 직후부터 계속 고민해봤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400억. 마음껏 써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야. 잘 아낀다면 3대까지도 놀 수 있겠지. 일단은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로 했다. 바로 여태까지 돈 때문에 고생했던 만큼 그 고민거리들부터 싹 치우는 거였.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복권에 당첨됐다고 식물인간이 된 동생이 갑자기 일어나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살아나지는 않는다. 그건 돈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다. 돈으로는 시간과 노동력을 살 수 있다. 준영은 제일 먼저 간병인 회사를 찾았다. 비록 지금도 간병인이 있지만 그나마도 빠듯한 사정상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부르던 게 전부였다. 그 때문에 어머니도 거의 병원에 붙어 계셔야만 했고 말이다. 좋은 간병인이 있다면 그만큼 어머니 마음도 편해지실 거다. 어쩌면 작은 취미 같은 걸 시작하실 수도 있겠지. 적어도 지금처럼 병원에서 늙어가시지는 않을 거야. 비극을 끝낼 때가 왔다. 고민 따위는 하지도 않았다. 그저 회사로 들어가 영업 직원과 마주 앉았고 단 20분 만에 간병인 3명을 고용했다. 그것도 가장 뛰어난 간병인으로 퇴직한 간호사 출신과 봉사단체 출신 건강한 남자다. 건장한 남성 간호인은 온종일 누워있어야만 하는 동생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해줄 테고, 휴직 간호사 출신 간병인은 전문 지식을 이용해 유사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병수발이 참 힘들죠. 슬픈 말이지만 큰 병 앞에서 효자 없다잖아요. 네, 큰 병 앞에서 효자 없다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자식의 큰 병 앞에서도 여전히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께서 이제는 좀 쉬셨으면 좋겠네요. 준영의 말에 영업직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공감한다는 듯 미소만 머금었을 뿐. 이렇듯 간병인 고용을 끝낸 뒤 준영은 밖으로 나와 핸드폰을 들었다. 어머니께 전화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아직 복권 당첨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본디 갑작스러운 큰돈은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었으므로 혹 알린다고 한들 간접적인 방향으로 시간을 둔 채 알릴 생각이었다. 뚜르르르 뚜르르. 아들 통화 연결음 끝에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준영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이제부터 회사에서 간병인 지원이 된대요. 방금 신청 끝냈어요. 외국인 말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요. 내일부터 당장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정말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활기가 도는 게 느껴진다. 여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어머니 역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많이 힘드셨던 것이리라. 준영은 씁쓸함을 숨기며 말했다. 네, 세 사람이 교대하면서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쉬세요. 취미도 좀 가지시고요.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삶을 사셔야죠. 그렇긴 한데 우리 준호 일어났을 때 나 없으면 외로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랬어. 네, 그 맘 알죠. 잘 알죠. 그래도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어요. 취미 생활이나 나들이도 좀 가시고요. 아셨죠? 알겠어. 노력은 해볼게. 끊을게요. 아, 맞다 준영아. 예? 왜 그러세요? 고맙다. 항상 모든 게 거친 삶에 담금질된 투박한 감사. 그걸 들은 준영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이내 부끄러움을 참고 속에 있는 말을 꺼냈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모든 게. 평소 안 하던 말을 하자 기분이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기로 했다. 동생이 쓰러지고 나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껴둔다고 좋은 게 아님을, 좋은 말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어머니께서도 평생 살지는 않음을. 가족 문제가 끝난 다음엔 쇼핑을 해봤다. 어머니 생활비와 동생 병원비를 대느라 여태까지 아끼며 살아왔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습게도 썩 잘 되진 않았다. 복권에 당첨돼서 엄청난 돈이 손에 들어왔으니 그냥 막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았다. 정말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정말 갖고 싶었던 명품 시계와 정장 한 벌을 사는 수준에 그쳤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더니 어차피 돈이 도망가지는 않을 터. 기분이 내킬 때 와서 다시 사도 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리라. 기분 전환 겸 온 쇼핑을 끝냈을 무렵 더부 우흥. 차량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누군가 싶어 쳐다보자 KM 경영지원팀장의 이름이 적혀있다. 예, 팀장님. 김컨. 지금 바빠?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내일 얘기 좀 할까 싶어서. 이번에 큰 건 하나 들어왔거든. 그 전에 리텐션 관련 얘기도 마무리하고 싶고, 일과 리텐션에 대한 화제, 더불어 경영지원팀장의 목소리에서 조심스러움이 묻어나는 걸 볼 때 저기서 말하는 큰 거는 지독한 구조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 어차피 주말 동안 많이 생각했잖아. 기회 온 김에 결심대로 하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준영은 마음을 굳히고는 말했다. 차라리 지금 갈게요. 그래 줄래? 고마워. 기다릴게. KM 컨설팅 펌 경영지원 팀장실. 노크와 함께 준영이 나타나자 탈모기가 있는 지원팀장이 활짝 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아이고 왔어. 휴가 중에 미안해. 괜찮아요. 저만 고생하나요? 다 같이 갈려나가는 거 아는데요. 뭘? 그렇긴 하지. 일에다가 영혼을 팔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나는 영혼 대신 모발을 팔았지만 하하 그냥 시원하게 웃어줄래? 그렇게 다큐로 받으면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데. 그래. 어쨌든 주말은 잘 보냈어? 준영은 여전히 입에 걸린 어색한 미소와 함께 잠시나마 주말을 되돌아봤다. 주말 사이 복권이 당첨됐고 오늘 수백억대 자산가가 됐다. 가히 인생 최고의 주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정말 좋았죠. 다행이네. 그럼 일 얘기 좀 할까? 지원팀장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눈만 굴려 이쪽 눈치를 봤다. 뜨악한 화제를 꺼내기 전에 나오는 팀장의 습관 커피를 마시며 무언으로 승낙했다. 혹시 혈용 쪽 뉴스 봤어?
주말에 바빴어서요. 사건 터졌나요? 현룡그룹 왕 회장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창업주와 함께 대한민국 중공업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되는 재벌이다. 현룡제철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한 명 죽었어. 근데 문제가 좀 복잡해.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나? 일단 이 사건 전에 현룡제철에서 노조하고 회사하고 싸움이 붙어서 파업, 바입, 스트라이크 이 터졌었어. 노조 쪽에선 현장이 위험하다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명분이었지. 그래서 제철소가 멈출 뻔했고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을 텐데요. 제철소는 멈추는 순간 그 피해액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각해진다. 쇳물이 계속 흘러야 하는데 그게 굳으면 처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룡도 구사대, 조샤대, 스트라이크 브레이커를 투입했지. 노조에 찬동하지 않는 노동자들과 용병으로 긴급 근무를 편성한 거야. 근데 그 스케줄이 너무 가혹했는지 이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용광로에 떨어진 것이다. 비명조차 없이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 그 일로 난리가 났지. 구사대로 투입됐던 사람도 전부 노조 쪽으로 돌아섰고 끓는 점이 넘어버린 노조는 회사가 사람을 죽였다면서 회사를 점거했어. 자기들끼리 수재 대포를 만들어서 정문을 날렸다더라. 지금은 생존권 보장 안 해주면 더는 일 못한다고 농성하는 중이고. 그래서요? 근데 사측 주장은 또 달라. 노조 쪽에서 과한 요구를 계속해왔대. 들어주다 못해 거절했는데 파업이 터진 거고. 그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피로도가 쌓인 노동자를 추가 근무에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결국 사람이 죽은 것도 전부 노조 때문이라는 주장이야. 노조와 사측의 말이 다르다. 둘 중 누가 옳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딱 하나 확실한 건 이 사건의 의뢰자가 사측이라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설마 노조 부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5화 시원섭섭한 마무리. 5화 혹시 노조 부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정확한 의뢰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건 원인 규명인데 보나마나 면피용으로 말 돌린 거고 원하는 건 노조 붕괴겠지. 직접 건들면 감당 안 되니까 외부인 찾는 거고 뉴스 잠잠해지면 아마 바로 집행할 생각일 거야. 욕바디를 부르는 수준이 아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종류의 일이다. 노조가 생존권을 부르짖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었다. 심지어 팀장이 준 사진엔 붉게 칠해진 허수아비가 교수형이라도 당한 듯 공장 대문에 매달려 있다. 그들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사측은 제철소가 멈추면 회사가 뒤집힌다. 이 순간에도 제철소는 멈춰 있고 그와 함께 어마어마 양의 손해가 묵직하게 쌓이고 있다. 어쩌면 납기를 지키지 못해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철강산업의 고객들은 현룡의 내부 사정 따윈 관심이 없다. 의뢰가 밀리는 순간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는 보수적인 철강산업에서는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되겠지. 게다가 노조와의 관계도 최악이다. 이번에 노조의 말을 들어주면 이게 선례가 되어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니 기업은 반드시 이번 일을 해결해야만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이제 이 일은 말로는 해결될 수 없다. 역치는 이미 옛적에 넘쳤고 쌓여있는 감정의 골은 너무나 깊다. 분명 둘 중 하나가 피를 보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겠지. 이젠 효율이나 숫자가 아닌 감정의 영역이다. 그 와중에 사형 집행인을 자처한다? 현장에 나갔다가 집단 린치를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공구로 테러를 당할지도 모른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거니다. 준영아, 솔직히 이거 너 아니면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 이번 리텐션 보너스로 5억 줄게. 그리고 이번 건은 인센티브도 커. 흔치 않은 기회야.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억소리 나는 돈 들어올 거야. 힘든 일을 언급한 다음 리텐션 보너스 채찍과 당근이 확실한 제한도또에 당첨되기 전이라면 받았겠지. 하지만 지금의 준영은 달랐다. 수중에 400억이라는 돈이 있고 이제 더는 싫은 걸 견딜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좋은 점은 선택지를 늘려준다는 거니까. 하기 싫습니다. 나도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이거 해야만 하는 거냐? 규모가 워낙 큰 거니라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했어. 그러셨군요. 그분께서 내린 지시군요. 근데 제가 오늘 회사에 온 건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였습니다. 단 한치의 망설임 없는 답변. 지원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예상하는 말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 그만두겠습니다. 능력을 높게 사주셔서 리텐션 제안을 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쓱
말이 끝남과 동시에 사직서를 건넸다. 어느 드라마에서 말한다. 직장인은 누구나 마음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출근한다고. 준영 또한 그랬다. 매일 그렇게 살았다. 돈에 쫓겨서. 근데 이젠 아니다. 지원팀장은 사직서를 보자 정신이 아득해진 듯 눈을 감았지만 언젠가는 올 일이라 예상했었는지 한숨을 내뱉었다. 결심이 선 거야. 네. 더는 싫더라고요. 이런 일. 그래. 그렇구나. 역시 힘들었구나. 의외네요. 말리실 줄 알았는데. 내가 김준영 컨설턴트를 어떻게 말려. 이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했고 제일 힘들게 일한 사람인데 오히려 미안하지. 힘든 일들을 막아주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저 말을 듣자 준영이 입을 다물었다. 사실 되먹지도 않는 소리나 해대면 크게 한 소리 하려고 마음먹었거늘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마음속에 또리를 틀었던 불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지원팀장 역시 직원 아니던가? 그 역시 위에서 내려온 일을 전했을 뿐이다. 나는 사실 김준영 컨설턴트한테 좀 고마워. 고맙다뇨? 4년 전 기억나? 나죠. 제가 리텐션 받고 얼마 안 지났을 무렵이니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업무 맡았을 때기도 하고요. 그때 김준영 컨설턴트가 멀티까지 뛰며 참 열심히 일했지. 덕분에 우리도 좀 살만했고 사실 그때 KM 컨설팅 위기였어. 몰랐던 얘기다. 아무리 경영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컨설턴트 역시 일개 고용인에 불과했으니까 회사 전체의 사정은 알 수 없다. 지원팀장이 그리운 미소로 말을 이었다. 있던 사람도 자를까 고민하던 시기에 김준영 컨설턴트가 정말 열심히 벌어다 줬지.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심지어 투자도 할 수 있었고. 투자요? 저희가 투자팀도 굴렸던가요? 아니, 오로라 얘기야. 오로라 아이슬란드의 밤하늘을 닮은 이름을 가진 컨설턴트 동시에 KM의 스타이자 필드의 블루칩인 사람. 걔 사실 면접에서 탈락할 뻔했어. 실무 면접에서 제시한 솔루션들이 하나같이 전부 도박수였거든. 만약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면 절대 뽑히지 않았을 인재였지. 결과적으로 오로라는 뽑혔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고맙다. 준영아, 네가 착실하게 벌어다준 덕에 오로라 같은 애 뽑을 수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사형집행인이다. 뭐다 해도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거야. 알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고마워. 저 말을 듣자 기분이 이상해졌다. 긴 세월 동안 백정 취급이나 받으며 멸시에 익숙해졌거늘 나갈 때가 돼서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티는 내지 않기로 했다. 감성적인 것은 직장인들의 전쟁터에선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준영은 괜히 커피를 마시며 감정을 추슬렀다. 팀장이 제 눈을 보지 못하게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된 길을 걸은 건 아니었나 보네요. 훌륭했지. 내가 봤던 컨설턴트 중 최고였어. 그나저나 앞으로의 계획은 있어? 이직? 아니면 프리? 계획은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다행이네. 김준영 컨설턴트 같은 사람이 이직하면 내가 윗선에서 줄창 까이거든. 아주 지원부서가 봉이지. 봉. 어쨌든 뭘 하든 간에 잘 됐으면 좋겠네. 세상은 넓으니까 가서 날개를 펼쳐보라고. 네, 그래야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지원팀장과 악수했고 지원팀장 역시 복잡한 미소로 준영을 배웅했다. 부스럭. 병원 지원팀에서 나온 뒤 준영이 제 사무실에 있던 개인 물품을 챙기기도 잠시 사무실 밖의 웅성거림 사이로 누군가 달려왔다. 탁탁탁 다급한 걸음소리. 혹 대표이려나 싶어 슬쩍 고개를 들자 머지않아 사무실 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오로라 컨설턴트였다. 하, 김준영 컨설턴트님? 있는 힘껏 달려온 걸까? 로라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준영을 불렀다. 오랜만이네. 이번에 기사 난 거 축하해. 아니죠. 진짜 그만두시는 거 아니죠? 갑작스러운 물음에 준영은 하고 잠시 머리 위로 물음표를 띄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대답했다. 떠날 사람은 떠나야지. 남을 사람은 남고. 아, 안 그만두시면 안 돼요? 안 돼. 고민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즉답에 로라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럼에도 준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만큼 굳은 결심이었으므로다만 그녀가 왜 저런 말을 하나 궁금했다. 준영이 착실하게 벌어다줘서 오로라를 고용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얘긴 당장 준영도 10분 전에 들었다. 오로라가 절대 알 리가 없다.
더불어 저 내용이 떠나는 사람에게 해주는 하얀 거짓말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사직한다는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는 회사는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오로라 컨설턴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 혹시 내가 그만둬서 그쪽 팀에 데미지 가는 거 있던가? 내가 기억하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물었다. 그만큼 김준영과 오로라는 관련이 없다. 그도 그럴 게 그녀는 회사에서 밀어주는 슈퍼스타고 준영은 음습한 일을 처리하는 집행자일 뿐이니까.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 상극이었으니 접점이 없을 수밖에. 아니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항상 당당했던 그녀에게는 흔치 않은 모습. 준영은 로라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몰랐으나 그럼에도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줬다. 시간 참 빠르네. 4년 전 OJT On the Job Training 때만 하더라도 햇병아리 BA였는데 이제 제 몫을 해내는 멋진 컨설턴트가 됐네. 다 김준영 컨설턴트님 덕분이었어요. 용기를 주셔서 독창적인 솔루션도 과감하게 낼 수 있었어요. 아니, 내 덕 아니야. 전부 오로라 컨설턴트가 한 거야. 떠나는 사람한테 아부해봐야 영양가 없다. 진짜예요. 그래, 기 살려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오로라 컨설턴트도 열심히 해. 본인 같은 사람이 필드의 미래니까. 회사 밖에서도 항상 응원할게. 로라가 여기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등을 돌리려는 찰나. 마이나, 나중에 따로 연락해도 될까요? 필요한 자료나 케이스 관련으로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직장 동료였으니까.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준영은 물건이 담긴 상자를 들어 회사 밖으로 나갔고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 따윈 가볍게 무시했다. 그렇게 길었던 8년의 직장 생활이 끝났다. 때로는 성취감에 눈물도 흘려보고 마음과 영혼이 깎이기도 했던 곳.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 시원하면서도 섭섭하다. 하지만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 있을 테니 마냥 감정에 빠져 있을 순 없겠지. 준영은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담은 채 밖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로라는 돌처럼 서서 준영을 쳐다봤다. 그가 제 시야 밖으로 사라지기 직전까지 계속. 저번에 사람들의 미소와 축하 속에서도 곁눈질로 준영을 훔쳐봤던 것처럼. 직장 생활을 정리한 뒤 준영은 차에 박스를 싣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CK 미래재단 강은호입니다. 바로 얼마 전 클라이언트로 알게 된 강은호 CEO였다. 6화? 새로운 시작 6화. 이틀 뒤 늦은 저녁 명동 인근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 준영이 커피를 홀짝이고 있자니 머자나 시야에 익숙한 사람이 커피를 든 채 나타났다. 40대 후반임에도 퍽 젊어 보이는 외모 한 벌에 대기업 과장급 사원의 월급이 우습게 들어가는 고급 양장과 하이엔드 구두, 흰머리 한 올 없이 포마드로 잘 정돈된 머리. 그 무엇보다도 오만함과 당당함의 중간, 그 어디쯤에 아우라를 뿜어내는 존재감. 바로 강은호 CEO였다. 그는 건너편에 앉으며 미소를 머금었다. 언젠가 다시 보겠구나 싶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일찍일 줄은 몰랐네. 말은 편하게 해도 되지? 그러시죠? 한참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무슨 일? 현룡건 때문이야? 현룡제철 파업 사건을 묻는 것이리라. 사실 저 정도 뜨거운 감자, 아니 뜨거운 쇳덩이는 잘못 건드는 순간 손목이 날아간다. 그러니 귀족이나 왕족이 직접 건들기보다는 해결사를 부르는 편이다. 얼마 전까지 사형집행인이라고 불리며 이런저런 뜨악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니지 않았던가? 저런 오해를 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또 의외네. 저렇게 위험한 거는 당신 말고 처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거든. 알다시피 자네는 특이한 별명이 붙을 정도의 전문가니까. 그랬었죠? 이젠 아니지만. 준영의 입이 시원섭섭한 웃음을 그리자 은호가 흥미서린 말투로 뒤쫓았다. 이젠 아니다? 그만둔 거야? 예회사 나왔습니다. 오호, 이제 KM 컨설팅 위기겠어. 곳간 채워주던 사람이 나갔으니 아마 기둥도 흔들릴 거고 KM도 실망이네. 훈수는 잘 두면서 정작 본인은 제일 중요한 인재를 놓치다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그치?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칭찬. 준영은 그걸 가볍게 받아 넘기며 말을 붙였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뵙자고 청한 이유도 어느 정도 퇴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재밌네. 도먼데? 회사를 하나 인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00억 정도고 지금은 위기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으면 합니다. 그랬다. 이제 바로 목적이었다. 로또 당첨금 400억은 분명 잘만 관리한다면 준영의 가족은 물론 어쩌면 아들과 손자까지도 평생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럼에도 준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미 100억이 넘는 돈을 남겨뒀어. 그러니 남은 300억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쓰고 싶다. 그게 바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였다. 용병이나 고용인이 아닌 주인으로서. 은호는 그걸 듣자 흥미로운 미소를 머금었다. 흥미롭네. 자네는 역시 죽이는 쪽보다 살리는 쪽이야. 당장 가든플레이스도 죽어가는 걸 살려서 비싼 가격에 팔았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 좋게 봐준 게 아니라 실제로 좋아. 당신이 잘했다고. 솔직히 컨설턴트 같은 거 하기엔 아까운 재능이지. 늑대가 어떻게 개 밑에서 일하나? 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가 싶더니 이후 경영자 강은호가 되어 날카로운 눈으로 물었다. 좋아. B2B 쪽은 의미 없을 테니 제외. BEC 중에 자신 있는 분야는 후방, 전방 아니면 물류나 식품 혹은 프랜차이즈도 괜찮아. 원하는 걸 말해봐. 내가 직접 알아봐주지. 분야는 상관없이 소비재, 셔피, 좌이, 기업이었으면 합니다. 전략이나 마케팅에 의한 단기간 이익 부스팅이 가능하니까요. 제 특기는 기업의 문제를 고쳐 정상화하는 겁니다. 오래 끌고 갈 것 없이 흑자 전환 혹은 성장이 끝났을 때 판매할 예정이고요. 오호, 분야가 상관없다? 대단한 자신감인데? 컨설턴트의 기본이죠. 모르는 사업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피치 못하게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좋은 곳이 하나 있어. 자네가 원하는 조건에 딱 부합되는 회사야. 뛰어난 회사였지만 최근 문제가 생겨서 가치가 급락했지. 그만큼 살리기도 어려울 텐데 괜찮겠나? 최근 문제가 생겨서 추락한 회사. 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었기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예, 그게 제 전문이니까요. 구조조정 말인가? 아니요, 문제가 있는 기업을 고치는 거요. 그래, 그랬지. 자네는 그런 사람이었지. 대놓고 죽이라고 보낸 회사도 기어이 살려놓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회사죠? 은호가 턱짓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그러자 슬슬 추워져가는 날씨에 사람들의 옷 역시 두꺼워진 게 보인다. 지금 눈에 간혹 보이는 거 혹시 패딩인가요? 그래, 그거야.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은호는 이후 어떤 명함을 꺼내는가 싶더니 보니까 좀 옛날 명함이네. 또 기다려봐. 곧 품에서 펜을 꺼내 명함을 수정했다. 사장 이름과 연락처를 긋고는 다른 이름과 연락처로 말이다. 준영은 그 명함을 받아들었다. 이스트우드 아웃도어 사장 대리 김호진 더불어 펜으로 취소선이 그어진 곳에는 사장 김하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치 이제는 사장이 아니라는 듯. 준영이 그걸 보며 호기심에 고개를 들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 어쨌든 저 회사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 위기를 겪지만 제품의 품질과 가격 모두 훌륭한 회사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저 회사가 살아났으면 회사장 인품이 대단했거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돌아오는 대답은 저것뿐이었다. 이후 은호는 잘해보라는 듯 시계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까닥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덧붙여 그가 떠난 자리에는 거의 마시지도 않은 커피가 가득 들어있었다. 아마 분 단위로 쫓기는 스케줄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쪼개준 것이리라. 준영은 그런 은호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결심했다. 좋아. 그럼 나도 자료조사를 시작해볼까? 한창 준영이 집으로 향하고 있을 무렵덥 강은호는 수행비서가 모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입에 웃음을 가득 머금었다. 심지어 그게 조금 새어나올 정도로 재밌네. 정말 재밌어. 갑작스러운 웃음 탓일까? 수행비서가 룸미러를 통해 슬쩍 은호의 눈치를 보더니 물었다. 무슨 즐거운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래, 재미있는 녀석이 나타났거든. 재미있는 녀석이요?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엔 잘 없는 놈이지. 그래서 그놈한테 다 죽어가는 회사를 한번 던져봤어. 나는 참 궁금해. 녀석이 그 회사를 도축해서 부위별로 팔아버릴지 아니면 그마저도 기어이 살려낼지. 수행비서는 저게 무슨 얘긴지 몰랐다. 하지만 고용주의 말 상대를 하는 것 역시 업무였기에 추임새를 붙이는 기분으로 물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글쎄, 나도 궁금해. 나는 꿈과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 좋거든. 요즘 그런 사람 흔치 않잖아. 안 그래? 맞습니다. 흔치 않죠. 강은호, 그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좋았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지켜내며 한없이 빛나는 것도, 거꾸로 그 신념을 제 손으로 부숴 돈에 팔아버리며 타락하는 모습도 어느 쪽이든 흥미로운 관찰이었으므로 밤의 도로를 질주하는 차 속 은호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사업 철수하라고 보내놨더니 기어이 살려서 매각한 놈, 돈이 전부인 시장에서 신념이란 걸 가진 놈김 준영, 과연 네 돈 걸려 있어도 그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 어디 한번 보자고. 집으로 돌아온 준영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찾아본 건 이스트우드라는 기업의 상장 여부였다. 타다. 일단 상장사는 아니야. 적어도 포지션 유출로 인해 인수 가격이 요동치는 일은 없겠네. 블록딜 같은 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인수 과정 자체는 쉽겠어. 상장사의 인수는 까다롭다. 다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일단 특정 회사를 소유하려면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공시된 펀더멘탈과는 관련 없는 주가의 상승이 뒤따른다. 그럼 다른 투자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누가 이 회사 사려는 거 아니야?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는 주인이 바뀔 때 비싸진다.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값이 요동치는 것처럼. 근데 비상장 기업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 거래소에 올라가 있지 않아 판매자와 구매자만 가격을 합의하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비상장사는 정보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재무제표를 볼 수는 없겠네. 뭐 그렇다고 한들 큰 상관은 없다. 현재 이스트우드는 매물로 나온 회사다. 그러니 구매 의사만 밝힌다면 그들의 장부에 접근하는 건 쉽겠지. 물론 그들이 제공한 자료에 위법이 아닌 수준의 분식이 들어가겠지만 그 정도 장난에 놀아나기에는 준영의 경험이 너무나도 많다. 그럼 당장 찾아볼 수 있는 거 먼저 해볼까? 바로 대외 활동이나 이미지 등이 그것이다. 타닥. 인터넷에 이스트우드를 검색해보자 여러 자료가 쏟아졌다. 그중 흥미로운 것들을 몇 개 꼽아보자면 아시안게임 공식 스폰서를 했었네. 아시안게임의 스폰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공과 명예 그리고 훌륭한 대회 이미지가 모두 합쳐져야 할 수 있다. 이는 곧 적어도 저때 당시에는 이스트우드 아웃도어가 굉장히 잘 나갔었다고 봐도 옳겠지. 근데 그것도 잠시. 판매점 줄폐업. 이스트우드 괜찮은가? 아시안게임 스폰서. 지금은 덤핌 신세. 토종 스포츠 브랜드. 이스트우드의 몰락. 망한 기업에는 이유가 있다. 이스트우드 편. 약 2년 전부터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절망적인 얘기들로만 가득 찼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기로 했다. 준영이 향했던 곳은 항상 저랬었으니까. 침몰하는 배, 망해가는 회사, 희망이 없는 곳. 당장 가든 플레이스도 저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그러니 준영에게 있어 일시적인 문제 따윈 없으니만 못한 것이다. 물론 나쁜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개 중에는 준영의 시선을 이끄는 칼럼이나 뉴스들 또한 있었는데 폭주하는 시장 속 길을 잃은 기업, 저가 양심 브랜드의 슬픈 몰락에 관하여 상생을 도모하던 기업이 어찌하여 쇠퇴했는가? 이스트우드라는 곳이 이해관계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기업이라는 얘기였다. 저기까지 본 순간 준영은 마음을 굳혔다. 아시안게임 스폰서까지 했다면 분명 기반이 나쁜 회사는 아니야.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7화? 회사를 인수하다. 7화 준영은 이스트우드가 지뢰가 아닌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판단. 즉시 회사 쪽에 연락해 그들의 재무제표를 획득한 후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역 인근의 어느 공유 오피스 개인실에 있던 준영이 다시금 이스트우드의 정보를 훑어보는 사이 반투명한 문 사이로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똑똑.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특이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다. 얼핏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 아줌마 파마를 연상케 하는 꼬불머리. 순한 인상을 주고자 고른 티가 팍 나는 동근 안경. 바로 리서치 전문 기업인 기가브레인의 지성민 과장이었다. KM에서 일할 때 자주 봤던 사람으로 의뢰주가 숨기고 있는 사실을 캐거나 자잘한 조사를 맡겼던 사람이기도 하다. 오늘도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신가 보네요. 슬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가 많다니. 안 그래요? 성민은 문을 열며 이런저런 얘기를 제잘거리는가 싶더니 능숙한 몸짓으로 준영 건너편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그 사이 준영이 어딘가 개운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그 말에 성민의 손이 잠깐 정지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이 준영을 향했으나 그것조차도 찰나였다. 아이고, 이건 또 의외의 KM이 땅을 치며 슬퍼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원래 진짜 백이들은 펌, 회사 나와서 프리 뛰잖아요.
아니면 사모펀드나 IB로 빠지거나. 하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프리? 펀드? IB? 슬쩍 웃음을 흘리며 꼬리를 빼자니 성민 쪽에서 해죽 웃으며 그 꼬리를 콱 물다 정보를 다루는 사람 특유의 능글맞음이 묻어났. 지금은 말씀드리기 그렇네요. 1부터 하죠. 네, 앱. 그럼 잡담은 여기까지. 어디 보자. 의뢰 내용이 이스트우드의 기업 분석과 시장 점유율, 그리고 최근 패디드, 재킷, 패디드 재킷, 패딩 시장 동향이었죠. 가볍게 고개를 까닥이자 성민이 서류를 꺼내놓았다. 쿵. 공유 오피스 특유의 중저가형 책상 위로 묵직한 서류 뭉치가 이게나 등장. 성민이 요약 자료를 준영에게 건네며 말을 이어나갔다. 기업명 이스트우드 설립. 1989년 과거 중저가 패션 및 스포츠 의류 시장의 지배자였습니다. 한때 아시안 게임 공식 스폰서도 맡았고요. 기업 이미지 좋았던 건 말할 것도 없죠. 여기까지는 대충 아는 내용. 근데 굳이 끊지 않고 들어보기로 했다. 이쪽이 아는 내용과의 교차 검증이 필요했으므로 KM에 있을 땐 지원 인력들에게 백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실수 한 번에 억 단위 돈이 깨진다. 꼼꼼해질 필요가 있어. 생각 사이로 성민의 말이 이어진다. 근데 최근 몇 년 들어서 얘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패딩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이스트우드 쪽도 기존 시장을 축소하고 그쪽에 전사적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당연히 잘 팔렸습니다. 한동안은. 근데 노스페라투가 시장에 침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스페라투 미국의 등산용품 기업이다. 한국에는 오행모직이라는 회사가 OEM으로 들여왔지만 최근 자체적인 R&D를 겸하며 사실상 ODM으로 변모. 지금에 들어서는 이름과 마크만 빌린 것에 가깝다. 어떤 문제죠? 요약하자면 브랜드 이미지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패션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겨울 의류는 사치제, 셔츠죄의 성격을 어느 정도 띠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누군가가 그러지 않던가? 여름의 가난은 냄새에서 티가 나고 겨울의 가난은 옷에서 티가 난다고. 그래서 여름에는 잘 씻기만 해도 어느 정도 가난이 가려지지만 겨울의 가난은 손쉽게 가려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겨울에 입는 코트나 패딩에는 기꺼이 돈을 쓰는 편이다. 가난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씁쓸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스트우드의 포지셔닝은 가성비 중저가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패딩을 만들어도 사람들 눈에는 영 못마땅했고요. 누가 봐도 가격 대비 성능은 좋은데 시쳇말로 싼 티 나는 이미지가 밝힌 거죠.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중저가로 시장의 왕이 된 기업이 결국 중저가 이미지 때문에 나락으로 꽂혔다. 또한 패딩 유행의 주도권을 비교적 젊은 세대인 학생과 대학생들이 이끌었다는 것도 크리티컬한 문제였습니다. 해당 소비자층은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당연히 이스트우드의 싼 티는 치명적이었고요. 그 결과는 적나라했다. 처음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환영받던 이스트우드의 매출은 순식간에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 최근 몇 년 사이엔 악성 재고가 잔뜩 쌓일 정도로 악화됐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스페라투,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오행모직 쪽도 그걸 잘 알았는지 조금 과한 경쟁을 걸었더라고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요. 살짝 말을 흐리는 성민. 아마 이제부터 중요한 정보가 나올 터 그걸 직감했기에 허락하듯 입을 열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를 넘은 경쟁 광고는 기본으로 치고 악의적인 가격 정책에 최중요 인력까지 빼갔습니다. 거기다가 유통 라인에도 난장도 깠고요. 당연히 아사리판이었습니다.